자, 93회 전산세무 1급 해법 파트 11번부터 이제 이론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래요. 그러면 이건 이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의미는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계산한 것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되셨죠? 무조건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원칙. 첫째는 1번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시여야 돼요. 되셨죠? 다음 그러고 2번 대표적인 유형은 이제 고가매입. 고가매입을 하시면요 비용이 증가하실 수 있죠. 다음에 저가양도. 그러면은 수익이 감소하실 수 있죠. 등으로 회사의 세금을 감소시키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일단 2번은 맞아요. 특수관계인에 대한 거래로서 고가 매입과 저가 양도가 있다. 되셨죠? 법인세는 계산 구조가 당기순이익에서 입금 더하고 송금을 빼고 차가감 소득금액에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신다면 비용이 늘어나거나 수익이 감소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신다라면은 세금이 결과적으로 줄어들 거예요. 과세표준이 줄어드니까. 되셨죠? 그리고 마무리 이제 4번이 뭐가 있으시냐면은 3번이 뭐가 있으시냐면 3번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이셔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저 세 가지가 이제 해당이 되셔야 되는데 자 일단 3번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해당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은 그럼 결과적으로 주식을 30% 이상 들고 있다는 얘기시죠. 그럼 이 사람은 회사에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칠 수 있겠죠. 주주총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제 발언권이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답안에 가는 거 3번 특수관계자 맞고요. 다음 그러고 1번 부당이익 계산부인을 적용하더라도 이거 부당이익 계산부인은 법인세법상 혹은 이제 소득세법상 소득세법은 이제 부당이익 계산부인이 크게 4개 있거든요. 사기, 배양 네 가지가 있고 배당 같은 경우 이제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 소득 여기에만 이제 해당이 되긴 하지만 4가지가 있는데 합법상 효력은 적법 유효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세법상의 이제 얘긴 거지 다른 법에 영향을 계속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합법상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맞고요. 다음 그럼 답안에 가시는 건 4번이시거든요. 법인이 소액주주 임원에게 사택, 자 소액주주 얘기가 있어요. 이거 잠깐 지울게요. 소액주주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액주주 임원에게 사택, 소액주주라는 거는 이제 회사에 1% 보통 이제 1% 지분율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택을 무상이나 아니면 낮은 임대료를 제공하셔도 부당이익 계산부인에 적용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출자 임원, 그냥 출자 임원이라고 나왔다. 소액주주를 제외한 출자 임원. 그러면 부당이익 계산부인에 적용이 됩니다. 되셨죠? 답안에 가시는 거 4번 틀리셨고요. 다음 아래 가볼게요.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수정세금 계산서는 당초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이후에 발급이 이미 됐는데 기재사항 등이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은 법령에 따라서 발급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기재사항 등의 변경이 이제 발생하시면요 수정세금계에서 발급하실 수 있어요. 다음 2번 갈게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 외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 작성하실 수 있어요.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으로 이제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이거 너 잘못했어 라고 찍을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되셨죠? 왜 그러냐면은 세금 계산서를 가공 발급했을 수도 있거든요. 가공 발급해 놓고서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 나온다라고 이제 알게 되면은 가공 발급했던 거를 이제 걸리게 되면은 부정한 이제 과소 신고나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가산세를 더 물지 않을까? 아, 수정세금 계산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꼼수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경정할 것을 알고 있으면요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로 적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한다. 오케이, 맞고요. 다음 4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아까 위에서도 이제 확정신고 기한까지라 그랬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가 확정신고 기한이시죠.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오케이, 맞아요. 이거를 과세를 영세로 바꿔주셔야 돼요. 수정세금계에서 발급을 하셔서. 다만 작성일은 내국신용장 개선일로 적었기 틀렸고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어서가 맞는 얘기예요. 되셨죠? 작성일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어서. 그래, 가만히 가시는 거 4번 틀리셨고요. 12번은 이제 단순 암기고요. 자, 다음 아래 갈게요. 자, 13번 법인세법상 2월 결손금, 결손금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순손실이에요. 순손실. 되셨죠? 단기 순손실. 개념이 조금 약하신 분들. 다음에 2월 결손금이라는 말은 쉽게 전기 이전, 되셨죠? 혹은 전기. 그래서 전기 순손실을 말해요. 됐죠? 결론적으로는 순손실입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이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한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2월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로 공제한다. 오케이. 가장 옛날 것부터 먼저 공제하셔야 돼요. 다만 2월 결손금 같은 경우는 09년도부터 10년 동안 2월이시거든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현재 요번 이제 2월달 시험 보실 때까지는 2020년 세법이시니까 2010년도부터 가능해요. 되셨죠? 2월 결손금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고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는데, 예외. 그 이전 2월 결손금은 자산 수중이익이나 다음에 채무 면제이익의 보전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그냥 무조건 문제 풀 때는 가장 옛날 거부터 2월 결손을 갖다 넣으시면 돼요. 2010년 이후 이거 말고 10년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가장 옛날 거부터 넣으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2월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의 보전 같은 경우는 2월 결손금의 연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장 옛날 거부터 갖다 때려 넣으시면 돼요. 그러고 요 이제 10년 동안 2월 돼서 공제받는다. 요건 이제 뭐냐면은 과세표준 계산하실 때 혹은 기부금 계산하실 때, 기부금 한도 계산하실 때. 되셨죠? 다만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 2월 결손금 고려했다 그래서 과표해서 2월 결손금 못 넣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고려하실 땐 그렇게 이제 두 가지에서 2010년도부터 공제되거나 아니면 고려해야 되는 사항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시고, 아래에 있는 예외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례로 공제한다. 오케이, 맞고요. 되셨죠? 그러고 지울게요. 자, 2월 결손금 같은 경우는 맞아요. 요거 2월 결손금은 중소기업이시라면은 소급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전에다가 이제 이전에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소급 공제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 그러고 3번 법인세 과세 표준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세무조사 나왔다는 얘기시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이라고 적혀 있죠. 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회사에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천재지변. 안 보이네요. 조금 다른 색깔로 쓸까요? 천재지변. 되셨어요? 그래도 안 보이네요. 천재지변 이해되시죠? 뭐 지진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셔가지고 회사 장부가 하나도 없어서 장부를 다 잃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추계 결정 경정을 해야 되는 상태라면은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죠. 만약에 천재지변 등에 대한 사유로서 추계 결정을 하시게 되면은 2월 결손금 공제를 적용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3번 맞아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적용하지 않는다니까. 다음 4번 중소기업 등이 아닌 일반 기업의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는 중소기업은 100%예요. 아셨죠? 그래서 각 사업연도 소득, 각 사업연도 조금 옆에다 쓸까요? 자리가 모자라네요.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의 100%고요. 다음에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예요. 되셨죠? 요 이제 60%는 옛날 기출 문제는 2월 교수금 이제 공제장부도 작성하는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고려하는 문제로 나온 적도 있어요. 실기를 칠 때 직접. 그래서 60%입니다. 답안에 가는 거 4번 틀리셨어요. 되셨죠? 중소기업 등이 아닌 일반 기업이라 그랬으니까. 다음 아래 갑니다. 14번 갈게요. 다음 중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만 적용받는데요. 자, 특별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가 있네요. 자, 기부금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일단 누구도 받을 수 있냐면은 연말정산하시는 사업소득자도 받으실 수 있어요. 연말정산하시는 사업소득자가 크게 3명이 있죠. 음료품 배달원, 방문 판매원, 보험 모집인 요 3명이 있으시죠. 그래서 요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요. 성실 신고 사업자 부분도 이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건 4번입니다. 요것도 단수 남기 문제고요. 다음 아래 15번 갈게요. 자, 15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직원의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라고 적혀 있으시죠? 사택 제공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직원한테 기숙사를 줬다는 얘기시거든요. 그러면 직원한테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답안이 바로 1번이시고요.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 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미만으로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자, 요거 이제 한번 써보면은 기본적인 일용 근로자는요 3개월 기준이고요. 되셨죠? 건설업에 대해서 이제 일용 근로자의 기준은 1년이시고요. 다음에 하역업 등 같은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되셨죠? 그래서 세법상에서 바라보는 일용 근로자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렇게. 그래서 건설 맞으니까 1년 맞고요. 다음 그러고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 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된다. 단 직전기 과세기간에 총급여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한돼. 맞죠 이거? 당연히 아셔야 되는 얘기고. 다음 월정액급여란 매월 직급별로 월 정액이시죠? 매월 일정하게 받는 금액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매월 직급별로 받는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 급여, 그다음에 실비 변상적인 급여, 초과 근로수당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답안이 가는 거 1번입니다. 그래서 세법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